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완자책으로 이제 오투책이지? 오투책으로 32페이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해가면서 할게요. 결국은 지난주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건 주기율표예요. 자, 주기율표는 X축으로 Y축으로 자, 주기율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주기죠. 그리고 세로축으로 뭐가 있죠? 족이라는 게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하고 족으로 되어 있는 우리 주기율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현대의 주기율표 해가지고 족 몇 쪽까지 있죠? 1쪽에서 18쪽까지 있다. 1에서 여기 1쪽에서부터 끝에 1, 2 쭉 나가서 여기 18쪽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거. 세로축은 그러면은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로 족이다. 족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족 족자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질이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당연히 화학이니까 화학적 성질이겠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랬지 똑같다는 아니에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가로는 주기로 되어 있다. 주기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주기율표의 가로로 1에서 7주기까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금속성, 오른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비금속성 이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됐었어요.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고요. 자, 주기율표를 발견해갖고 처음에 데베라이너는 몇 쌍 원소설? 세 쌍 원소설이었죠. 자, 데베라이너가 말한 세 쌍 원소설은 뭐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소리는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족에 있는 원소, 주기만 다른 원소 3개를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데베라이너가 말씀하신 세쌍 원소설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연속된 3개 그러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3개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A, B, C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A, B, C의 원자량은 뭐 A하고 B는 A하고 C의 중간값 정도를 갖는다. 뭐 그 정도의 원자량에 대한 정보였고요. 자, 그다음 맨델레이프의 업적 그러면은 주기하고 족이라는 걸 제시해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런데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뭘 기준으로 만들었다? 원자량 기준으로 만들었다. 원자량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정밀도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모즐리라는 분이 나오고 모즐리라는 분 때 이르러서 드디어 뭘 기준으로? 원자번호 기준이다. 선생님, 원자번호 기준이라는 게 뭘 뜻해요? 양성자수 기준이다. 자, 그럼 원자량 기준은 뭘 뜻해요? 이건 양성자수에다 더하기 중성자수를 합친 개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맨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처음에 우리 구분하기로 했었죠? 원자, 분자, 원소, 화합물, 그리고 추가로 혼합물. 요거 3개,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구분하자 그랬었죠? 자, 원자하고 분자는 뭘 기준으로 구분한 거다? 여기는 모양상 구분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 수소 기체가 있다. 산소 기체가 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니? 그럼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와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다. 얘는 산소라는 입자 하나와 산소라는 입자 하나가 만들어서 결합된 거다. 얘는 탄소라는 입자 하나에 산소라는 입자 몇 개가 2개가 결합돼서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입자 하나하나를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입자 덩어리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른다? 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부른다. 입자 하나를 그냥 원자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 입자와 입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 수소라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 이거를 분자라고 부르자. 특히 얘는 수소 분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는 산소 분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 분자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그럼 원소하고 화합물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여기를 성질상 구분한다.
자, 수소 기체는 쪼개봤자 수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성분이 나뉘지가 않죠. 그러면은 얘는 수소 하나만 있을 때는 얘를 원소라고 불러요. 이건 성질상 구분이에요. 그럼 수소 기체는 HH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잘라봤자 수소라는 거 이외에 다른 걸로 쪼개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원소예요. 자, 얘도 역시 원소예요. 자, 그런데 얘는 탄소라는 성질과 산소라는 성질을 가진 애가 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성질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뭘 만든 거예요? 이거는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원소가 결합돼서 새로운 성질을 부여해주면 그거는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쪼갰을 때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쪼개지지가 않으면 그건 원소예요. 거기까지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혼합물은 뭐냐? 예를 들어서 CO2하고 O2가 그냥 섞여 있다. 화학 결합하지 않고. 그럼 얘하고 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건 그냥 혼합물이라고 부른다. 탄소하고 산소가 그냥 섞여 있어도 그냥 혼합물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원자, 분자, 원소, 화합물, 혼합물 좀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대학 가실 때까지 크게 고생 안 하셔도 되니까 꼭 해놓으시오. 자, 요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최소한 1번부터 몇 번까지? 1번에서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기억 좀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보기로 했었나? 아, 그래요? 굳이 시험 보지 맙시다. 갑자기 시험 보자니까 놀래네요. 시험을 안 볼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만 좀 외워.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 끝나고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종이에다 적어보자고. 그죠? 그렇게 한 두어 번 적어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두어 번 적어보고 그 다음 주에 한 두어 번 적어보면 뭐 바보 아닌 이상은 한 20개 중에서 한 10개는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 10개만 시험날 죽으라고 외우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워둬요.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금속성, 비금속성 얘기했었죠. 금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쇠 이런 것처럼 특유의 금속, 은색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고체다. 단,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어디 쪽? 오른쪽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또는 고체다. 단, 브로민은 액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서 조항으로 나와 있는 건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과는 달리 광택이 없다. 금속이 아니니까 광택이 없다 하시면 되는 거고 금속이 아니니까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 보시면 단 또 하나 나와 있죠. 뭐 제외, 흑연 제외라는 거. 그거 좀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속성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고 여긴 양이온이 잘 되고요. 플러스 이온이 잘 되고 여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되는데 단 누구? 18쪽은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물질들 알루미늄, 구리, 철 딱 들어봐도 아 금속 이런 느낌 들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인 이렇게 생각합시다.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금속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럼 다 비금속으로 때려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중금속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금속 아니면 무조건 비금속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나 같으면 딱 들었을 때 금속 같은 느낌이 난다. 딱딱하고 쇳떼기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럼 금속. 그런 느낌이 안 난다. 그럼 다 비금속. 이렇게 때려 넣으면 돼요. 그게 제일 속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들 페이지로 34페이지. 자, 여기 1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다 성질이 뭐다? 금속성이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7쪽, 여기 18쪽 바로 앞에 있는 17쪽인 애들은 얘네들은 특별하게 할로젠이라고 부르자. 근데 얘네들은 금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로젠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불러요. 보통 할로젠, 원소, 알칼리, 금속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붙어요. 뭐 이런 드립을 한번 쳐볼까요? 내 이름 붙으면 뒤에 수식어로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붙듯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구나. 자, 그 다음에 재밌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재미없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주기율표에 몇 쪽? 1쪽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해 죽였다 깨어나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단 누구 제외? 수소 제외예요. 여러분들 1주기에 여기 보시면 1주기 1쪽에 수소가 랭킹돼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더럽게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빡하면 참 많이 틀려요. 그래놓고 아 맞다 하는데 이미 성적은 나갔죠. 이미 등급은 나와요.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과정은 등급이 참 민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직 첫 시험 안 봤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나도 수시로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간고사만 끝나면 한 절반 정도가 뭐 별거 있어? 뭐 정시지 뭐 이러면서 정시파래.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험 좀 잘 봅시다. 근데 의외로요. 등급이 갈리는 거는요.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하나 더 맞아서 등급이 올라가고 어려운 거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쉬운 뻘짓을 하냐 안 하냐가 등급을 좌우해요. 1 더하기 1은 2죠 분명히. 그것도 3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등급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답에는 기억 니은이라고 체크해놓고 왜 마킹은 디귿에서 마킹을 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틀렸다고 했는데 맞았다고 해서 동그라미 친다거나 상당히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1쪽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누구는 제외해 주십시오. 1주기 1쪽에 해당하는 수소는 꼭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1쪽에는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은요. 1주기는 제외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해갖고 위에서부터 리튬, 나트륨, 여러분들 책에 거기 순서대로요.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디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2주기 1쪽, 3주기 1쪽, 4주기 1쪽, 5주기 1쪽인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세 개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루비듐은요 잘 안 나와요.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알고 계셔서 손해볼 거는 없는데 나머지 위에 세 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 위에 세 개는 얘네들 딱 나오면 이거 알칼리 금속이구나. 딱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1쪽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순서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됐었죠? 리튬은 2주기니까 리튬은요 원자 핵이 있으면요 분필이 너무 작다. 리튬은 2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이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갖죠. 얘는 전자가 하나,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나트륨까지만 그릴게요. 껍질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8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칼륨은 제가 이제 안 그릴게요. 칼륨은 껍질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한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차 있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 있어요. 얘네들 공통사항은 전부 다 1쪽이니까 최고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이 한 개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가 한 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원자가 전자가 한 개다 아니면 최외곽 전자가 한 개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핵에서는 가깝고요. 얘는 원자핵에서 멀고요. 얘는 원자핵에서 더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 개 떼어낼 거예요. 전자는 지금부터 하나 떼어내는데 누가 제일 쉽냐? 이 셋 중에선 얘가 제일 쉬워요. 즉 알칼리 금속에서는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전자가 쉽게
쉽게 떨어져 나갈 텐데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갈수록 반응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반응성은 얘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순으로 반응성이 작아져요. 왜? 리튬은 원자핵과 전자가 너무 가까워서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잘 안 한다. 쉽게 생각해서 어떤 친구가 조금만 꼬시면 잘 넘어와요. 그럼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예요. 친구를 아무리 꼬셔봐도 잘 안 넘어와요. 그럼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얘는 반응성이 높은 애, 잘 꼬셔지는 애, 쉽게 전자를 버리는 애, 얘는 쉽게 전자를 못 버리는 애. 왜? 얘는 전자가 원자핵에서부터 멀리 있어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서. 얘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잘 반응 못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들은 지난 시간에도 다 얘기했었죠. 뭐 다 금속성이니까 모두 고체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다, 그 다음에 칼로 쉽게 잘린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산소나 물하고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얘네는 어디다 보관한다? 거기 옆에 나온 것처럼 알칼리 금속에 보관해갖고 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므로 산소 물과 접촉을 막기 위해 거기 밑줄 쳐볼까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가 보관한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요 문구가 나오면 이거 누구다? 알칼리 금속이다. 왜 여기다가 넣니? 그러면 산소하고 물하고 접촉을 막기 위해서예요 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리튬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잘 반응함, 격렬하게 반응함,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이제 무지막지하게 격렬하게 반응함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칼로 표면을 제거하면 표면에 은백색의 특유의 광택이 나타나는데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그 은백색이 쉽게 사라져요. 불투명해져요. 은백색이 표면이. 자, 그런데 얘도 역시 산소랑 반응하는 정도가 밑으로 갈수록 빠르니까 칼로 자르면은 금방 은백색이 사라진다. 점점점 천천히 은백색이 사라진다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해요, 룰은.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밑줄 하나만 그어볼게요. 몇 번째 줄에 있을까요? 여기 아까 알칼리 금속에서 3 거기 보면은 점점점 3개 있는데 가운데 점.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때 수용성은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에다 동그라미. 염기성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물하고 반응해서요. 물속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요. 다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물이 있는데 H2O가 있는데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수소가 날아가 버리면 물속에서 OH만 남아요. OH 마이너스만 남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뭘 띈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우리 방학 때 잠깐 했었죠. 염기성,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염기성이고요.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성이 되면 무슨 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는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 기체 발생한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로젠 17쪽에 해당한다. 당연히 비금속이죠. 그리고 얘는 그냥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붙여요. 그냥. 자, 할로젠은 17쪽이에요. 17쪽인 애들 한번 써볼까요?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17쪽이 써 있을 텐데요. 17쪽에는 여기에는 플로린,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을 거예요. 자, 얘하고 다른 점은요. 얘는 전자를 잘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얘는 전자를 잘 갖고 올 거예요. 반응성하고 관계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요. 플로린은 두 번째 껍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할게요. 염소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거든요. 껍질을 좀 잘 그려볼까? 하나, 둘, 세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7개씩 차이. 17쪽이라는 소리는 전자가 7개 차이 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바깥쪽 최외곽 전자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첫 번째 껍질은 당연히 2개 차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가 하나 모자르죠.
이 모자른 전자 하나를 어딘가에서 데리고 올 거예요. 이렇게 낑가 넣을 거예요. 낑가 넣는다가 표준어예요? 낑겨 넣는다가 표준어예요? 뭐가 좀 더 표현, 뭐가 좋아요? 낑가 넣는다. 낑겨 넣는다. 뭐가 더 나요? 점잖긴 낑겨 넣는다가 좀 더 점잖아 보이네요. 낑겨 넣는다는 표현을 써보죠. 자, 그 다음에 염소는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2, 넷, 5, 6, 7,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얘도 하나 모자라서 하나를 어딘가에서 땡겨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특이한 게 얘는 두 번째 껍질에서 땡겨오는 능력하고 세 번째 껍질에서 땡겨오는 능력 중에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왜? 두 번째 껍질에서 땡기는 게 더 힘이 셀 거예요.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는.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성질을 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죠. 그 다음에 할로젠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서로 반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는요. 앞에 통합과 중간고사 범위는요. 그냥 누가 더 많이 봤냐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본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반응성 보세요. 거기 보시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혼자 존재는 못하고요. 다들 F2, Cl2, Br2, I2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여기 보면 써있죠. 1. 실온에서 할로젠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분자 가로 열고 원자 2개짜리 분자라 해서 이거를 이원자 분자라고. 그 다음에 특유의 색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분자 상태일 때 색깔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만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플로린 밑에는요 뭔가가 매우 격렬히 옆으로 갈수록 격렬히 잘 반응함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즉 반응이 격렬하고 점점 반응을 하긴 하는데 잘 그냥 안 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가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상태는요 순서대로예요.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요. 다시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분자일 때. 그 다음에 색깔 보시면은 플로린은 잘 안 물어봐요. 왜? 옅은 노란색이어서 애매하죠. 그런데 염소는 노란색이라서 가끔 물어보고요.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적갈색하고 보라색이라고 써 있죠. 통합과학에서는 색깔까지는 그렇게 막 물어보진 않는데 가끔 물어보니까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고2의 화학 시간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요즘에 빠져갖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만 외우시고 자기가 통합과학하고 안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싹 잊어버려도 돼요. 시험 볼 때까지만 일단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반응할 때 거기 보시면 수소와 반응할 때 거기 보시면 플로린부터 매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점 밑에 보면 두 번째 점.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를 생성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할로젠화 수소는 할로젠 원소 앞에 H가 붙는 걸 그냥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이면 그 다음에 얘는 산성이에요. 반대죠. 알칼리는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었다면 얘는 수소랑 결합시켜서 물에 녹이면 산성을 떼요. 헷갈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거 Cl.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HCl이죠. 이거 뭐예요? 염산이죠, 염산. 요거 물에 녹이면 산성 띈다는 거. 요거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 구조 얘기했었죠. 이거 원자 구조. 원자 구조에는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게 존재하고 그 밖에는 전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 번호 따질 때는 누구로 따진다?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따진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원자라고 부르면 얘는 중성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표현을 할 때요. 원자라고 표현해 줄 때가 있고요. 이 원자가 이온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자, 원자면은요. 원자 핵의 양성자가 뭐니 하나, 둘, 세 개 있었다.
그럼 그 밖에 전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껍질 숫자는 그냥 껍질 숫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전체를 합쳤을 때 중성이 되어야 돼요. 요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자라고 불러요. 요 상태가 돼야지만.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버리거나 하나 얻어와서 전자의 개수가 바뀌었죠. 즉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이온 상태라고 불러요. 당연한 거긴 한데 전자가 하나 더 많으면은 음이온, 전자가 하나 더 적으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겠죠. 그때는 양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요 정도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중성자란 개념을 확실하게는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성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자 핵 속에요. 원자 핵 속에 이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들이 들어있죠. 이 양성자들은요 서로 정기적으로 반발력 때문에 멀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얘를 저 좁은 원자 핵에다 붙잡아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중성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를 모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양성자의 개수하고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 중에 중성자가 더 많거나 같거나예요. 양성자가 더 많을 수는 없어요. 왜? 양성자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미쳐 날뛰는 학생이 5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최소한 5명 이상이 필요해요. 됐죠?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요게 깨지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수소.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라 원자핵의 양성자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빼고는 전부 다 중성자가 더 많거나 양성자보다 같거나이어야 해요. 이게 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기가 귀찮으면 2학년 화학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냥 땡겨다가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문제 하다 보면 왜 가끔 그러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늘 때 있죠.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보기 있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 통합과학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책에는. 그래서 낼 수 있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본의 아니게 얘기를 했었죠. 1주기는 껍질이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 껍질을 조금 유식하게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너지 준위,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 껍질,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준위, 두 번째 준위, 세 번째 준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2학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라고 돼 있는데 원자가 전자하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로 라고 돼 있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써볼까요? 최외곽 전자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의 개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최외곽 전자, 즉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는 소리는 뭘 뜻한다? 같은 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조심할 거 있어요. 가끔 이거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뭐랄까 네온이요 2주기거든요. 2주기 18주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차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꽉 차 있죠. 자, 이때 조심하세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은 숫자 세알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요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자,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 할 때요. 조심할 게 있어요. 원자과 전자의 원래 정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란 뜻이거든요. 원래 정의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8개의 전자는요. 더 이상 다른 거랑 결합하지 않아요. 즉 8개가 꽉 차면 이 전자는 누구라도 결합을 하지 않은 비활성 기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는 제로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최외곽 전자 수는 8이죠. 그런데 원자과 전자 수는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까지 있을 때는 원자과 전자 수라고 물어보나 최외곽 전자 수라고 물어보거나 동일해요. 그런데 꽉 찼을 때만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그럼 있는 개수 세알여 주시면 되고요. 8개라고. 근데 원자과 전자 수는 이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되니까 제로예요. 0이에요.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요걸 가끔 구분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셨죠? 이거 꼭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자 배치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했죠. 지금 한 김에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자, 일주기는 껍질이 하나.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그럼 쌤, 만약에요. 헬륨 같은 경우는요. 최외곽 전자가 2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그럼 2개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가 몇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얘도 역시 0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헬륨에 있는 전자는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최외곽 전자 수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일까요? 원자과 전자 수를 물어보는 게 고급진 표현일까요? 사실은 원자과 전자 수를 물어보는 게 고급진 표현이에요. 헬륨도 원자과 전자 0이 되고요. 리튬도 0이 네온도 0이 되고요. 아르곤도 0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면 헬륨은 2, 그 다음에 네온과 아르곤은 8이 되니까 조금 더 안 좋죠. 의미상으로.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3.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그러면 이거 막상 쓰라 그러면 아씨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거기서 뭐라고 써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즉 거기 보시면 밑줄 그어볼까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혹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서술형으로 막상 써봐라 그럼 잘 못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서술형에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고등과정은 서술형을 내거든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객관식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는 선생님들이 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객관식만 낸 경우도 있어요. 채점을 이런 거 좀 불편해. 왜냐면 모여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때는 별일 없으면은 올해부터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쵸? 코 일주일에 한 2-번 찌르면 가더라고요. 아프겠어요. 그쵸? 아주 그냥 주던데. 처음 봤어. 나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집에 오늘 했을라나 내일 할라나? 예안이도 할 거예요 이제. 그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주니까 또 막상 한번 해보고 싶대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직 없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나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면요. 거기 보시면 리튬이 나왔죠. 금속에. 리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칼이 보이죠? 커터칼이죠. 커터칼로 잘랐어요. 그러면 단면이 특유의 은색 광택이 나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색 광택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이에요. 거기 페노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어요. 중성이니까 무색이죠. 거기 보시면 리튬 조각을 넣었어요. 기체가 발생하겠죠.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요? 수소 기체 발생하겠죠. 그리고 물은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물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 했는데 이거를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칼륨 쪽으로 갈수록 매우 격렬하게 빠르게 무조건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무슨 올림픽 정신이네요. 빠르게 높이 더 멀리 뭐 그런 거네요. 아직 몇 분 남았다. 그러지 마라. 아까 이쪽에서 쳐다보고 벌써 시간 됐나 쳐다봤더니 30분이더라. 자 넘어가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냐 최외각 전자냐 그거 좀 조심하시고 알칼리 금속은 일쪽인 건 맞는데 일쪽에 있는 수소는 좀 제외해 주십시오 라는 거.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 할로젠은 수소랑 결합해서 물에 녹이면은 산성을 띈다는 거. 할로젠은 평상시에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 할로젠은 기체, 액체, 고체 순서로 나타난다는 거. 아우 힘들어. 특유의 색깔 있다는 것도. 나머지는 좀 외우시면 돼요. 근데 외우기 싫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거 참 싫어했는데요. 외우는 게 싫은 사람은요. 그냥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자주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룰을 정해요. 어느 때 뭘 본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를 그냥 노트에다 하나 붙여놔. 저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요. 그 노트에다가요. 그냥 얘는 제목도 없어요. 얘는 무슨 과목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그냥 덕지덕지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번씩 쳐다봐요. 그냥. 그렇게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요. 좀 많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때 가서 외우면 조금 잘 외워지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외운 애들은 오래 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 같으면 여러분들 저야 뭐 종이에다 했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 아빠 이거 사진 찍어서 패드에다 붙여서 하면은 참 좋던데요.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패드도 하나 사고. 근데 엄마 이거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더 잘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만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애 하나 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다음에 노트북도 엄마 윈도우 노트북도 괜찮은데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북도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 같으면 그럼 사준다. 그리고 실제로 사줬고. 예안이가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하나 사줘야지. 그러고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했는데 또 이게 또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된대. 그럼 좀 편하대. 그래갖고 하나 또 샀네 또. 그렇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보세요. 맨날 앉아갖고 유튜브만 쳐다보니까 사주기 싫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44페이지. 오늘 할 얘기는요.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는 쉬워요. 자, 44페이지에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쉬죠. 자,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18쪽. 주기율표상에서 제일 끝에 있는 18쪽. 최외각 전자가 1주기는 2개, 2주기, 3주기는 각각 8개씩 차 있다는. 그리고 원자과 전자로 따지면은 셋 다 0이죠. 18쪽이에요. 이 18쪽인 애들은 금속, 비금속으로 따지면 비금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양이온도 음이온도 즉 전자를 버리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랑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하게 비활성이라 그래요. 비활성. 근데 얘네들은 다 기체라 그냥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쪽이냐? 18쪽 애들이에요. 자, 비활성 기체 18쪽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냐? 헬륨 이거 어디야? 1주기 18쪽이고요.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얘도 역시 2주기, 3주기 각각 18쪽이요. 여러분들 크립톤은요. 잘 안 물어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소한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 자, 8개 꽉 채운다. 그래서 거기 그림 나와 있죠. 헬륨.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하나 있고 전자 2개 다 차 있고요. 원자 번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온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 2개 찼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꽉 차 있죠. 그래서 전자 10개 있고요. 원자 상태면은 전자가 10개니까 양성자도 당연히 10개 있어야겠죠. 원자 번호 10번. 그 다음에 아르곤은 얘는 거기다가 전자 8개 더 더해져 있으니까 원자 번호 18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셋 다 원자과 전자가 몇이니? 그럼 셋 다 0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이때 조심하셔야겠죠. 2개, 8개, 8개예요 라고 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데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죠. 그럼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학 결합이 필요하니까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화학결합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재밌을 줄 알겠는데 재미없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하죠.